이번 주는 어떤 뉴스 좀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가계부 좀 들고 나왔습니다. 가계부. 네, 정부도 이제 가계로 치면은 살림살이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나라가 근데 돈을 막 쓰면 안 되니까 이거는 계획을 짜는데 이제 그게 예산안이죠. 근데 이게 한 해 전 여름에 이제 예산안을 발표를 하는데 2024년 예산안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예산안 발표가 된 거고 아직 그렇죠. 확정은 아닌 거죠? 예산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정부의 네. 생각입니다. 계획. 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돈을 이렇게 저렇게 쓰겠다 하는 이제 계획 단계인데 이게 국회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돼야 사실 내년에 집행이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정부의 유력한 계획인 만큼 야 내가 낸 세금 어떻게 쓰이나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라의 가계부는 사실 원천이 네. 제 주머니에서 그렇죠. 나가는 거기서 거잖아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쓰는지 잘 눈을 뜨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큰 틀부터 보면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출에 많이 이제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 657조 원을 쓴다는 겁니다. 네. 큰 돈이고, 근데 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건전 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체크를 해보자면은 1년 전 예산 그러니까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예산의 한 전체 예산 2.8% 정도 늘었습니다. 2.8%. 네. 증가폭으로만 보면은 지금 형태로 통계를 내고 시작한 2005년 이후로 가장 적게 늘어난 건데 금액으로 보면 한 18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가장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쭉 꾸준히 늘어나거든요. 근데 2023년에서 2024년 갈 때 살짝 늘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정부는 뭐 시쳇말로 찔끔 늘었다. 찔끔 늘었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맸다.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적게 늘어난 건 맞는데 네. 이제 늘어났으니까 일단은 늘긴 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긴축 재정이라고는 하는데 여기 근거가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경상 성장률이 내년에 4.9% 정도 될 거다 이런 예측에 기반한 건데. 또 어려운 말 나왔네요. 네, 경상 성장률. 야, 그거 뭐 경제 성장률 뭐 1%대라며 근데 뭐 4.9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경상 성장률은 명목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까지 다 더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올해 1,000만 원 벌다가 내년에 1,100만 원 벌면 10%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을 더 벌었으니까. 근데 네. 만약에 물가가 10% 올랐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똔똔이네요. 네, 그렇죠. 시쳇말로. 전문 용어로 용어인가요? 똔똔입니다. 똔똔이네요, 진짜. 근데 경상 성장률은 이런 물가 상승률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년에 4.9% 성장할 건데 이 수치에도 못 미치는 2.8% 올렸으니까 많이 이제 누른 거다. 억제한 똔똔도 거다. 아니다. 더 똔똔도 미치다. 아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 완전 거죠. 졸라맸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졸라매면 분야별로 늘어난 것도 있고 뭐 깎인 것도 있고 막 이런 희비가 좀 엇갈리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표를 또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주 가져오는데 보면은 이제 파란색 빨간색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보건복지 고용이 굉장히 좀 늘었고요. 비율상으로. 그러네요. 줄어든 걸 좀 보면은 이제 교육 거의 7% 가까이 줄었고 R&D 16.6% 줄었습니다. 대신에 늘어난 게 이제 국방하고 이제 SOC 이게 우리가 도로 놓고 다리 놓고 뭐 항만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아까도 지금 언급을 했지만 파란색이 가장 막대기가 길쭉하게 올라온 게 보건복지 쪽의 예산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출생 문제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배정했다라는 이제 설명인데요. 네. 몇 가지 이제 눈에 띄는 걸 좀 말씀드리면 내년 4월부터 애를 낳은 가구, 그러니까 신생아가 출생한 가구는 공공분양주택에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네. 기존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결혼을 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네. 기혼이든 미혼이든 일단 아이만 낳으면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공고가 난 아파트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몇 년 이렇게 신생아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모집 공고 이후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모집 공고를 보고 이제 출산 계획을 세워야 되나요? 이제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계획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네요. 이거 잘 생각해야지. 네,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잘 따져보셔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아이를 낳은 집에 내 집 마련을 좀 쉽게 해주겠다. 아이를 네. 키우려면 어쨌든 집이라든지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걸 좀 그런 취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하고 자산 요건도 좀 폭넓게 인정을 하기 위해서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들을 좀 낮췄다는 거고
아이를 낳으면 이제 특공 자격 부여되고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대책도 같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두고 어떤 나라 살림의 중심이 약간 인구 예산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고요. 워낙 이제 저출생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백인기님이 우와 설명 쉽게 잘하신다. 아 예. 느낌표 2개나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그래픽에 나왔지만 늘어난 곳은 그렇다. 근데 줄어든 곳이 있으니까 네. 이제 삭감된 곳이 타격이 심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R&D 그러니까 네. 연구개발 예산이 정말 많이 깎였더라고요. 네, 이게 16.6%면은 이게 두 자릿수 비중으로 그렇죠. 깎인 건데 네. 특히 이제 R&D 예산은 약간 이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늘려왔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은 중요하다고 해서 사실 두 자릿수 이상씩 늘려온 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두 자릿수 비로 깎인 게 사실 거의 최근에는 거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큰 폭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16% 이상 감소한 이 예산안을 받아든 과학계가 사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네. 하죠. 왜냐하면 이제 R&D라는 게 네. 뭐 우리가 지금 1년씩 딱딱 끊어서 1년만 연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연구가 한 10년 쭉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기본 예산들이 있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부분인데 짧게는 뭐 1, 2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과제가. 근데 몇 개월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2년에서 3년 그리고 길게는 5년에서 아까 말씀한 10년까지도 이 연구 과제가 쭉 진행이 되는데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차근차근 쌓이더라고요. 보니까 적립식 무슨 펀드처럼 맞습니다. 쌓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예산이 사실 너무 급격하게 줄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줄이면 사실 계속해서 단연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딱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세부적인 어떤 사업이 빠졌는지는 이제 국회에 제출된 안을 정확히 뜯어봐야지. 이제 뭐가 빠졌는지가 지금 아직은 발표 안 모르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군요. 국회에 네. 전달이 됐고요. 지금 내일까지 전달하도록 돼 있고 거기서 이제 국회에서 아마 심사를 하면서 어떤 사업들이 빠졌는지 쭉쭉 보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논쟁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거고 네. 정부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일단 돈이 들어갔는데 효과는 적은 그런 거 그리고 거의 이제 유사 중복 사업들 비슷비슷한 거는 다 이제 구조조정에서 쳐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네. 요게 좀 중요해요. 나눠먹기와 이권 카르텔이 좀 심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대폭 삭감한 분야가 많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인기어죠. 이권 카르텔. 이권 카르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이제 그 과학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권 카르텔을 밝힌 다음에 깎아야지. 깎고 이권 카르텔을 밝히겠다면 어떡하냐. 약간 이제 그런 약간 불만의 목소리도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네. 것.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18조 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전체 연구개발 R&D 예산은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6% 이상 삭감됐습니다. 나눠주기 사업, 성과 부진 사업을 구조조정해 비효율성을 거둬낸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대신 바이오, 양자 등 전략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R&D 지출이 깎이면서 기초 연구기관마다 예산이 많게는 30%까지 삭감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예산이 23% 줄었고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예산이 28% 깎였습니다. 당장 과학계에선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은 보통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 이상 진행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줄이면 연구 수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당장 인건비부터 줄일 가능성이 커 이공계생들의 연구 참여 기회도 상당히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과학계의 카르텔 실체를 밝히기도 전에 예산부터 깎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과학계는 연구노조 및 총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공동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과제별 정부 사업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네. 네. 최근에 기사를 보면 사실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챗GPT 뭐 얘기 계속 나오면서 뭐 첨단 반도체 분야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 이공계 인력 부족하다. 네. 그래서 정원 늘려달라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의 R&D 예산이 줄면 이것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보면은 일단 인력을 이제 키우는 예산이 또 별도로 있긴 있지만 네.
사실 고용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27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네. AI 분야는 약 13,000명 정도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도 인력 부족이 심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양성하는 예산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 R&D 예산이 줄면 사실 아무래도 연구와 과제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관련 이공계 인력이 좀 뭐 과제를 하거나 일할 곳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 그런 걱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예산안 두고 긴축 예산 맞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네. 무슨 의미죠? 어쨌든 아까 보면 허리띠를 졸라맨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전체적인 지출 규모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657조 원 쓴다 이건데 내년에 그러면 얼마 거둘 수 있길래 이만큼 쓰는 거야라고 했을 때 정부가 예상하는 수입이 61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딱 봐도 612조 원 들어오는데 657조를 쓴다는 거예요? 네, 일단 딱 봐도 40조 원이 비는 거죠. 40조는 어디서 나오죠? 일단 이제 전문 용어 펑크가 난 건데 네. 일단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금 네. 조달 방법은 있지만 그래프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국가 재정 운용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총 수입이 어떻게 보면 612조 아까 말씀드린 거 2024년에 네. 총 지출이 656.9니까 거의 한 40조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요. 거기 중간에 하단에 가장 중요한 게 관리 재정 수지라고 돼 있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 네, 이게 용어는 좀 어렵지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걷어온 거에서 쓴 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근데 이게 지금 0 아래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마이너스 92조 원 정도가 내년에 사실은 이제 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경제력, 그러니까 GDP 대비 얼마나 되냐를 좀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한 3.9%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90조 원 정도가 비는 거고. 네. 그러니까 GDP 대비하면 4% 정도 마이너스가 그렇죠. 나는 근데 거 좀 계산이네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월급보다 카드값 많이 나갈 때 있잖아요. 많죠. 종종이 아니고 네. 더 자주. 근데 갑자기 네. 숙연해지네요. 네, 네. 그 마이너스 값이 1년 연봉에서는 어느 정도 차지하냐라고 봤을 때 네. 지금 한 4% 정도 빵꾸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4%가 그러면은 이게 뭐 3.9%면 괜찮고 4%면 나빠지고 이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사실 지금 정부가 1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 2023년 예산을 발표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 비율을 3%를 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3%를 넘지 않겠다. 네, 일정의 이 재정 준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이 약속이 1년 만에 뒤집어 버린 그런 셈이 됐습니다. 이제 재정 준칙을 가지고는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사실 맞습니다. 과거에.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나라 돈을 너무 막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막 퍼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일정 한도에서만 쓸 수 있도록 나름 이제 범위를 규정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정 준칙 논란 때도 나왔지만 취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막 재량대로 마음껏 쓰면 고가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원래 좀 세워놨던 목표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돈을 막 쓰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사실 이제 경제학에서는 시간 비일관성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네. 잠깐만.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시간 비일관성. 네. 이거 무슨 헤르미온느도 일단 보충 설명 좀 아니고 드리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그게 막 용어는 어렵지만 네. 우리말 표현에 이걸 잘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에. 네. 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게 시간 비일관성입니다. 화장실을 네. 들어갈 때 마음의 시간의 길이와 네. 나올 때 시간의 다른 느낌. 예, 그 정확하게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른 거고 뭐 이제 화장실 격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안에서 사색에 잠기는 순간 밖에 있는 분은 사색이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최적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경제학에서 자주 드는 사례가 뭐냐면 네. 교수님이 강의를 맡으면 이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처음에 마음은 애들 잘 가르쳐야지. 중간고사 볼 때쯤 돼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야 중간고사 진짜 중요하다. 이게 학점 다 결정한다. 준비 잘해라. 근데 중간고사 날 새벽이 됐을 때 네. 교수님이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최적 선택은 뭐냐? 이때 최적 선택은 바로 시험을 안 보는 겁니다.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네. 왜? 원래 애들 공부시키려고 시험 보는 건데 아. 애들은 이미 공부했잖아요. 중간고사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했으니까요.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시험을 봐버리면 채점이나 문제 출제 다 해야 되니까 그날 새벽에 최적 선택은 뭐냐면 시험 취소.
이게 사실은 최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도 사실은 처음에는 물가 잡겠다 네. 이렇게 하고 공언을 하다가 물가 어느 정도 잡히고 선거철도 다가오고 이러면은 돈을 푸는 방향으로 재정을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이게 딴 맘을 먹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 비일관성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아예 준칙, 그러니까 법칙을 정해놓고 두 손을 묶어버리자. 법으로 그냥 묶어버리자 하는 게 이제 그러면 재정을 좀 건전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은 이 재정 준칙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쏙쏙 이해가 되네요. 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딱 알겠는데 확실히 다르죠. 네. 아무튼 이번에 그러면 재정 준칙, 이 준칙을 못 지켰다는 얘기네요. 네, 이 재정 준칙에 사실 성공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성인데 아까 든 예에서 중간고사에서 선생님이 그래버리면 기말고사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학생이 똑똑하니까 늑대가 안 온다고 생각하죠. 이거 안 볼 거야. 하지 마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당초 목표를 달성 못하는 거죠. 공부를 시키겠다는. 네. 그래서 안 좋은 결과만 낳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예산의 문제를 이제 지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지금은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막을 거냐, 어떻게 보충할 거냐. 사실 여기에 더 방점을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세수를 더 어떻게 할 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힘든 거 아닌가요? 물론 어떻게 이제 되나요? 뭐 경기를 열심히 이제 경제를 열심히 잘 운용을 해야겠지만 사실상 내년도 세수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게 네. 기업들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의 실적이 아니고 그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법인세들이 다 정해지거든요. 네. 그런데 2022년보다 2023년의 기업들 실적이 더 안 좋아졌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2024년의 법인세 세수는 이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건전 재정 달성하려고 지출 줄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세수 부족부터 좀 해결해야 된다. 그 여기에는 굉장히 국민들이 듣기 거북한 말, 인기는 없지만 꼭 해야 되는 말 이런 것들,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솔직하게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은 뭐 어떤 소식일까요? 일단 출산율 관련인데 네. 저출생은 이제 좀 뉴스 소비자들이 좀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맨날 뭐 인구 절벽에 뭐 OECD 최하이고 뭐 이거 있는데 너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이 심각한 문제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네. 좀 식상한 느낌이 있는 건 제가, 사실이에요. 네. 사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방송 다큐에서 미국의 한 교수님이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을 들으면서 저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머리 움켜쥐면서.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석학인데 네. 그 분야에 석학이면 이제 전문 용어로 고인물이잖아요. 이게 그쵸. 다 아는 분인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일종의 밈으로 지금 온라인에서 계속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천만다행인 게 올해 2분기 수치를 안 들으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올해 2분기 수치를 들으셨으면 이제 격한 리액션이 나오나요? 그렇죠. 이분이 이 표정 지은 게 작년 전체 합계 출산율이거든요. 0.78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 수치가 애누리 없이 0.7명이 나왔습니다. 0.7명. 네. 그러니까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8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올림하면 한 0.8이라고 좀 8에 가까운 거죠. 이제 8에 네. 좀 수렴하는 수치였는데 네. 지금 그냥 딱 잘라서 0.7이네요. 네, 그래서 2분기 수치를 안 들으신 게 참 다행이다라는 그나마 거고 다행이다. 통계청에서 인구 동향 수치가 나온 건데 원래 출생아 수는 네. 상고 하저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많이 낳고요. 네. 3, 4분기로 갈수록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지금 2분기 수치면 상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에 벌써 분기 기준으로 따지면은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한 거다. 좀 걱정이네요. 네. 네. 그러면 0.6년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상하기는 싫지만 네. 평균을 냈을 때 2023년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도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거고 사실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사실 유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참 코로나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긴 네, 있겠지만 맞습니다. 좀 저출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다음 소식은요? 네, 임시 공휴일 소식입니다. 이거 좀 반가운 소식인데. 살짝 반가운데 끝까지 들으시면 그게 반갑진 않은데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어제 확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이제 만나면서 서로. 10월 2일이 모두 6일간의 긴 연휴가 생겼습니다. 네. 관련 리포트 한 편 보고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오는 추석 연휴는 다음 달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최장 6일간의 황금 연휴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나흘과 공휴일인 개천절 사이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됩니다.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쿠폰이 60만 장 배포되고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 경비를 지원해주는 휴가 지원 사업은 최대 5만 명까지 확대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국제 항공 노선을 늘리도록 적극 지원하고 면세점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제2의 한국 방문 관광붐을 유도하고 이를 내수경기 진작의 기폭제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단체 관광이 재개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게 보니까 눕시님은 내수보단 해외를 더 가겠지. 심은정님도 이런 걱정하셨어요. 해외여행만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6일이나 되니까 네. 좀 더 먼 곳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저희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나가기도 하고, 근데 공교롭게 이제 중국의 이제 긴 연휴도 비슷한 기간에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관광업계는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좀 더 받아서 좀 내수를 좀 진작시켜 보겠다라는 이제 노력을 지금 안간힘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네. 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국내 관광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은 곳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음식도 입에 딱 맞고 그러니까 네. 오히려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보다 네. 국내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은 곳들 많으니까 그런 기회를 또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정부가 내수 진작이 이게 사실은 목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계속 올 초부터 얘기했던 건 상저하고다. 네. 하반기면 좋아진다. 네. 좋아질 거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뭐 경제 관련 당국자분들은 이 상저하고 이거 듣기 싫으실 거예요. 아마 하도 이제 상저하고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어제 통계청에서 산업 활동 동향이라는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네. 이게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물 경기를 좀 압축해서 보여주는 이제 자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재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 7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이 집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8월 말에 나오는데 소비와 투자, 산업 생산 이 세 가지 주요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저희가 경제부에서 기사를 쓰다 보면은 네. 뭐 소비 하나 플러스 되면 투자 마이너스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네. 근데 세계 소비, 투자, 산업 생산 이게 모두 마이너스다. 그러면 사실 기사 쓰기는 우리 편합니다. 트리플 감소. 트리플 감소. 많이 복합 봤어요. 안 위기. 그래도.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신호라는 거고 이게 한 달 수치고 그다음에 사실 이걸로 모든 경기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기 네. 시계도 봐야 되고. 근데 네네. 이 아까 말씀드린 정부 당국자가 지금은 싫어하는 상저하고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면 이게 7월 수치면 하반기 이미 넘어간 거잖아요. 하반기의 첫 달에 수치가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는 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정부는 9월 말 아까 추석 연휴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10월 달에는 좀 다시 반등시키겠다는 이제 구상인데 사실 네. 이것도 우리가 보면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경기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또 받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 전망이 밝지 않다. 밝지 않다. 네. 그래서 임시공휴일에 밝은 소식으로 시작해서 그걸로 시작해서 이제 끝은 약간 우울한 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빠삭한 경제 MBC 양효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